나이 40이 되었을 때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40이라니 갑자기 어른이 된 느낌이 들었다. 40이라면 인생의 반환점에 이른 나이인데 과연 직장 생활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났다. 매체 보도를 보니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나이가 50이라고 한다. 일단 나이 50에 퇴직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은퇴 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발자취를 찾아보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눈에 띄는 글을 발견했다. 19세기 폴란드 시인 노르비트가 쓴 글인데 그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3가지 일이 필요하다고 한다. 3가지 일이라고? 그게 뭐지? 바로 먹고 사는 일, 재미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이다. 그에 의하면 3가지 중에서 1가지가 부족하면 삶이 드라마틱해지고 2가지가 부족하면 비극이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3가지의 일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글의 요지다. 그의 주장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3가지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를 중심으로 은퇴 계획을 세웠다. 첫째, 먹고 사는 일이다.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서 모두 행복할 수는 없지만 먹고 살기가 어렵다면 그것도 행복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최소한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어야 한다. 둘째, 목숨을 바칠 정도로 재미있는 일이다. 많은 사람이 은퇴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물어보면 대개 없다고 한다. 그래서는 곤란하다. 우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 셋째, 의미 있는 일이다. 사람들은 내심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자신도 이 땅에 흔적을 남기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먹고 살기에 급급해 막연히 그 일을 뒤로 미룬다. 은퇴는 바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다. 직장 생활을 할 때 가까운 친구들과 가끔 책을 읽고 독후감을 나누었다. 언젠가 이들에게 은퇴하면 투자 클럽을 하나 결성하는 것은 어떠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다들 좋다고 맞장구를 쳤다. 우리는 매월 격주간으로 2번씩 모이기로 하고 몇 가지 원칙을 정했다.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다면 수익을 올리기보다 손실을 보지 않는 쪽에 더 비중을 두었다. 모두가 공감하면 투자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부정적이면 투자하지 않았다. 물론 이렇게 내린 결론이 늘 옳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적어도 편견에 빠져 그릇된 결정을 내린 적은 없었다. 이 모임은 지금도 하고 있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속담도 있지만 자주 만나다 보면 정도 두터워지기 마련이다. 은퇴 후 인연을 많이 정리했는데 투자클럽은 내가 참석하는 몇 개 안 되는 모임이다. 나는 투자클럽을 통해 먹고 사는 일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 퇴직할 무렵 이웃에 사는 성당 교우가 내가 학교 다닐 때 드럼을 친 것을 알고 몇 사람이 모여 밴드를 결성하자는 제의를 한다. 악기를 손에 놓은 지 오래되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의 제의에 응하고 음악학원에 등록하여 다시 드럼을 익혔다. 이미 기초는 다져있는 터라 2달 배우다 보니 예전의 감각을 되찾았다. 내친 김에 콘트라베이스도 배웠다. 그때부터 동네 이웃들과 밴드를 결성하여 10여 년 이상 정기적으로 연주회를 개최했다. 우리 밴드의 연주는 조용히 감상하는 여타 음악회와는 달리 맥주를 한 잔 걸치고 박수로 호응하며 때로는 춤을 추기도 한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지인이 음악회에 와본 후 우리나라에 이런 문화가 있는지 몰랐다고 하며 즐겨 참석했다. 동네 이웃과의 음악회를 통해 재미있는 일도 추구한 셈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비보를 접했다. 회원 한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불귀의 객이 된 것이다. 그 후 팀을 해체했는데 그와의 추억을 떠올리면 지금도 그때가 그립다. 10여 년 전 매체 보도를 통해 영국에 제3기 인생학교 유사머가 있는 것을 알았다. 노인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불탄다는 격언이 있다. 시니어들은 생을 살며 터득한 경험과 지식을 주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한다. 그러한 원리로 설립된 것이 바로 영국의 인생학교다.
나는 이런 학교가 우리나라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2012년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주관한 은퇴 후 8만 시간 디자인 에세이 공모전에 나의 생각을 요약하여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란 제목으로 응모했는데 시류에 맞는 주제인지 대상에 뽑혔다. 여기에 힘입어 2013년 분당에 아름다운 인생학교를 세웠다. 그리고 2020년에는 위례 신도시에 위례인생학교를 추가로 설립했다. 인생학교 설립은 내가 추구했던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다. 100만기. 인생학교가 분당과 위례에 설립된 후 여러 기관과 시민들이 찾아왔다. 앞으로 인생학교가 지역 곳곳에 세워질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경기도 관계자와 산하도시에 인생학교 설립을 모색하고 있다. 인생학교는 단순히 지식만 나누기보다 은퇴 후에 뭘 할지 모르는 이웃들에게 여러 가지 팁을 전해주고 친구가 되기도 한다.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고 하는데 인생학교가 전국으로 보급되면 자살률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인생학교 설립은 내가 추구했던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다. 지금까지 노후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일 3가지 즉 먹고 사는 일, 재미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의 사례를 소개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나 관심사 그리고 경제적 눈높이가 달라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딱히 정할 수는 없으나 노르비트가 권한 3가지 일이 인생 2막을 살아가는데 해답은 줄 수 있다고 본다. 흔히 은퇴 준비라면 먹고 사는 일에만 치우치기 쉬운데 3가지 일이 균형을 이루도록 후반생을 잘 설계해야겠다. 은퇴한 후 지난 날을 돌아보니 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왔다. 어쩌면 그들 덕분에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셈이다. 인생 후반생에서는 그 빚의 일부라도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역사회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다가 분당에 있는 커뮤니티 라디오에서 방송 진행자를 모집한다는 광고가 눈에 띄었다. 학창시절 한때 방송인의 꿈을 꾼 적이 있어 서류를 갖추어 지원했다. 방송국 대표와 인터뷰를 하는 날이다. 그가 이전에 방송에 종사한 경력이 있냐고 묻는다. 아마 방송국에 근무했던 사람을 우대하여 뽑는 모양이다. 나는 그런 경력은 없다고 하며 다만 대학 다닐 때 음악다방에서 DJ를 한 적은 있다고 답했다. 그랬더니 그때 음악다방 DJ가 꽤 인기가 있었지요라며 껄껄 웃는다. 그 경력이 인정되어 무사히 시험에 통과되었다. 방송국에서 책 읽는 주말이란 프로그램을 맡아 독자에게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독서를 좋아해 일주일에 3권 정도 책을 읽는데 그중 방송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양서를 골라 청취자들에게 소개해 주었다. 어느 날 우연히 지인으로부터 눈이 불편한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책을 읽어주는 곳이 있음을 알았다. 나는 그곳이 더 급하다고 생각해서 방송국을 그만두고 찾아갔다. 내가 찾아간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학습지원센터는 목소리가 비교적 좋은 자원봉사자들이 매주 3시간에서 6시간씩 도서관에서 추천한 책을 소리내어 읽고 mp3 파일이나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하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녹음된 테이프를 서가에 비치해두면 눈이 불편한 사람들이 목록을 찾아본 후 대출해갔다. 독서를 좋아하는 나로서는 책도 읽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봉사도 할 수 있어 좋았다. 낭독해야 할 책은 그곳 학습지원센터에서 공급해주는데 예산의 부족으로 책의 가짓수가 그리 많지는 않았다. 간혹 내가 방송국에서 읽은 책 중에서 시각장애인에게도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 책을 가져와 읽어주기도 했다. 책을 눈으로 보는 것과 입으로 낭독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발음이 정확해야 하며 중간중간 호흡 조절도 필요하다. 먼저 책을 읽기 전에 심호흡을 통해 숨을 가다듬고 입 주변 근육 운동을 하며 긴장을 풀어준다. 입에 침이 고여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때는 녹음을 통해 들어보고 이상하면 다시 읽어야 한다. 오래 책을 읽다 보면 눈이 흐려지거나 관절이 경직되어 잠시 쉬어야 할 때도 있다.
책을 다 읽고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다. 세월이 한참 지난 후 내가 책을 읽어주는 일이 과연 시각장애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궁금했다. 그러다가 우연히 신문을 보았는데 눈이 불편한 학생이 시각장애인으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 미네소타 대학 로스쿨에 합격한 걸 알았다. 그런데 그 학생이 바로 내가 다니던 시설에 등록된 시각장애인이었다. 그 뉴스를 보고 나의 자식이 대학에 입학한 것보다 더 기뻤다. 몇 년 후 그는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주관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귀국했다. 어느 날 허리가 아파 정형외과를 찾았더니 의사가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내리며 가능한 고정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의 말대로 장시간 앉아서 책을 읽다 보면 발이 저렸다. 그게 바로 척추관 협착증의 증세다. 나는 할 수 없이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그만두어야 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하며 하늘을 원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맑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비록 허리는 아플지라도 나는 아픈 곳보다 아프지 않은 곳이 더 많지 않은가. 손도 멀쩡하고 발도 괜찮고 귀도 잘 들리고 특히 시각장애인을 생각하니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지금까지 무탈하게 살아온 것도 감사할 일이다. 만약 허리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이런 깨우침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연구 자료를 보니 시각장애인의 90% 이상이 생후 1년 이후에 발생한 후천성 장애라고 한다. 그리고 그 절반이 40세 이후에 생겼다. 이것은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직은 정상이지만 우리 모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장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게 바로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책을 읽어주며 그들로부터 받은 삶의 지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늘 응원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이 TV를 보거나 운전하는 것처럼 어떤 형태로든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질 경우 치매에 걸릴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 데이비드 라이클렌 교수팀은 13일 의학저널 미국 의학협회지에서 영국의 생의학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하루 10시간 이상인 경우 치매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라이클렌 교수는 앉아있는 행동의 횟수나 방식보다 하루 동안 총 앉아있는 시간이 치매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국인들이 하루 평균 9.5시간을 앉아서 생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영국의 대규모 생의학 DB인 영국 바이오뱅크 중 10만 명 이상 성인의 움직임을 손목 착용형 가속도계로 일주일 동안 하루 24시간 측정한 데이터를 사용해 앉아서 생활하는 행동과 치매 위험 간 연관성을 분석했다. 먼저 연구 시작 시점에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60세 이상 49,841명의 측정값에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 하루 신체 활동을 앉아있는 행동과 수면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했다. 이어 이들의 입원 환자 병원 기록과 사망 등록 데이터를 사용해 평균 6.7년 동안 치매 진단 여부를 추적 관찰 414건의 치매 양성 사례를 발견했다. 연구팀은 연령, 성별, 교육 수준, 만성질환, 유전, 인종민족 등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신체 활동, 식단, 흡연 음주 등 생활 방식 특성을 반영해 앉아있는 행동과 치매 위험의 연관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하루 앉아있는 시간 9.27시간을 기준으로 10시간 앉아있는 사람은 치매 위험비가 1.08, 12시간은 1.63, 15시간은 3.21로 급격히 높아졌다. 1002년당 조정된 치매 발생률은 9.27시간 그룹이 7.49, 10시간은 8.06,
12시간은 12.0, 15시간은 22.74로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루 앉아있는 총 시간과 함께 한 번 앉아서 자세를 유지하는 평균 시간도 치매 발병 위험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앉아있는 횟수가 얼마나 많은지는 치매 발병 위험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클렌 교수는 이 연구는 앉아있는 행동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발기부전에서 심장, 우울증, 치매, 암까지. 코골이는 흔하게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병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심한 코골이는 수면무호흡증이라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다. 수면무호흡은 말 그대로 수면 중에 빈번하게 호흡 정지가 발생하는 질병을 뜻하며 전체적인 수면의 질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하지만 단순히 수면의 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수면무호흡증은 그냥 뒀을 경우 생각보다 더 심각하고 다양한 합병증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수면무호흡증이 가져올 수 있는 다른 건강상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치매. 수면무호흡증 중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은 인지기능장애와 연관이 있다는 서우주대학교 수면과학센터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해당 연구에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은 주의력, 시각 및 언어적 기억력 등의 결핍과 연관이 있다고 밝혔으며 지속적인 양압치료가 이러한 인지기능 저하를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지 저하는 물론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까지 크게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팀에서는 수면무호흡증의 증상이 심하면 심할수록 뇌의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백질 과집중이 커지고 이는 알츠하이머, 인지기능 저하 위험을 크게 높인다고 밝혔다. 두 번째, 고혈압 및 심장질환. 폐쇄성 수면무호흡과 동시에 발생하는 혈중 산소 수치의 급격한 감소는 혈압 상승에 기여하고 심혈관계에 부담을 더한다. 즉, 고혈압은 물론이고 심장질환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뜻이다. 심장질환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혈중 산소 수치의 급감이 여러 번 반복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면서 갑작스럽게 사망할 수도 있다고 미국 메이오 클리닉이 주의했다. 세 번째, 당뇨병. 수면무호흡증은 당뇨병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의 경우 2형 당뇨병은 물론이고 1형 당뇨병 발병에도 영향을 준다고 인제대학교 의대가 한국 당뇨병 전문 학술지에 발표했다. 따라서 수면무호흡에 대한 치료는 혈당 조절 개선이라는 결과를 동반할 것이다. 네 번째, 우울증.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컨디션과 기분 난조를 겪게 된다. 비슷한 원리로 수면무호흡증이 오래 지속되면 기분장애의 위험이 훨씬 더 커진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 성인 9천여 명을 조사하여 학술지 잠에 실린 연구에 의하면 잦은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은 우울증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섯 번째, 발기부전. 수면무호흡증은 남성의 발기부전의 위험도 높인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는 이유는 충분한 수면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면무호흡으로 인해 남성의 성기능에 필수적인 산소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터키에서 2016년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가진 환자들 중에서는 63.2%의 남성이 발기부전을 보고했고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는 47.1%만이 발기부전을 가지고 있었다. 여섯 번째, 암. 수면무호흡증이 암의 발병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건국대병원 조재훈 교수가 헬스조선의 명의톡톡 인터뷰를 통해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보면 수면무호흡증과 여러 암의 발병의 연관성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원인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면 무호흡이 발생하면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성되어 암 발병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 사이에서는 혈액암, 유방암, 갑상선암 등의 위험이 특히 높게 나타난다. 술이 알츠하이머 촉진시킨다고. 우리 몸에서 뇌는 크고 작은 신체 기관들을 컨트롤하고 심지어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계산하는 등의 고도의 정신활동까지 담당하는 중요한 곳이다. 따라서 뇌 건강을 지키는 일 역시도 중요하다. 뇌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첫 번째, 물리적 충격. 운동 중 부상, 교통사고나 낙상사고 등으로 인해 머리를 부딪힌 후에 뇌 손상이 발생하면 장기적으로 고생할 수 있다. 구토, 어지럼증, 피로감 등의 뇌진탕 후유증 때문이다. 후유증이 심한 만큼 가벼운 뇌진탕이더라도 병원에 가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심지어 외상으로 인한 뇌 손상은 기분장애까지 가져올 수 있다.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외상으로 인한 뇌손상 환자는 일반 성인에 비해 우울증 발생 위험이 19%나 증가한다고 한다. 부상 정도가 심해질수록 위험은 증가했고 고령층보다는 젊은 층이, 여성보다는 남성의 우울증 발생 위험이 비교적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과음. 음주는 뇌세포를 죽이는 행위이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소량의 음주만으로도 뇌의 인지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뇌의 기저핵에 철분이 쌓인다는 것도 밝혀냈는데 이는 알츠하이머 진행 속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세 번째, 수면 부족. 며칠만 잠을 제대로 못 자도 집중력, 학습 능력, 인지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수면과 뇌 건강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수면 시간 동안 뇌는 독소를 제거하는 청소 과정을 가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성인은 하루 7-9시간 양질의 수면이 필수적이다. 네 번째, 비만. 비만은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뇌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과체중은 뇌 노화를 가속화시키고 치매와 뇌졸중 위험 증가를 부추긴다. 다섯 번째, 흡연. 담배의 니코틴은 도파민 신호를 활성화시켜 기분을 일시적으로 좋아지게 만들 수 있지만 이는 금방 내성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더 잦은 흡연으로 이어지고 중독이 되는 것이다. 심지어 흡연을 통해 얻은 긍정적인 기분 상태는 금방 사라지고 오히려 일상 속 불안을 증가시켜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흡연자의 경우 노화로 인해 겪게 되는 인지 기능 저하를 비흡연자보다 더 이른 나이에 겪게 될 가능성이 높고 치매 위험 역시 높게 나타난다. 심지어 니코틴 속 여러 발암 물질은 뇌종양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이기도 한다. 백신 맞으면 치매 위험 줄어든다. 폐렴, 대상포진,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백신 접종이 치매 위험을 2530%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텍사스 대학 의대 신경과 전문의 폴 슐츠 박사 연구팀이 기본 백신을 맞거나 맞지 않은 160만 명의 8년간 의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22일 보도했다. 이들은 연구가 시작됐을 때 나이가 65세 이상이었고 2년을 되돌아봤을 때 치매 진단을 받은 일이 없었다. 연구팀은 이들의 백신 접종이 치매 위험과 연관이 있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신이나 여기에 백일해가 추가된 백신을 맞은 사람은 맞지 않은 사람보다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률이 3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백신을 맞은 사람은 치매 발생률이 약 7.2%, 맞지 않은 사람은 10.2%였다. 대상포진 백신은 치매 위험 25% 감소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백신을 맞은 사람은 치매 발생률이 8.1%,
맞지 않은 사람은 10.7%였다. 대상 포진은 어렸을 때 알았던 수두 바이러스가 특정 신경절 속에 잠복해 있다가 몸이 약해지거나 면역력이 떨어질 때 다시 활성하면서 발생한다. 폐렴 백신을 맞은 사람은 치매 발생률이 7.9%로 맞지 않은 사람의 10.9%보다 27% 낮았다. 작년에는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이 치매 위험이 40% 낮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일이 있다. 이는 백신 접종이 면역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추측했다. 이 연구 결과는 치매 전문지 알츠하이머병 저널 온라인판에 실렸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늘 응원합니다.